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은 시작합니다. 정광훈 목사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오늘 새벽 6번째 강제 철거 작업이 시도됐습니다. 집행 인력 250여 명이 교회로 진입했고 신도들은 불을 지르면서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상금 등의 문제로 재개발에 반발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오늘 강제 집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서 철거 작업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도 양양의 한 야산에서 어젯밤 10시경 불이 난 이후 310여 명과 200여 대의 장비가 투입돼서 2시간여 만에 큰 불이 잡혔습니다. 산림 5,000m가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거점주 유소 100곳을 통해 요소수 180만 리터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요소수 부족 사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공급된 요소수는 71개 주유소 14만 2천 리터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생산 속도를 높여서 오늘 30여 개 주유소에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내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인천의 중증 병상 가동률이 위드 코로나를 중단할 수 있다고 잡은 75%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정부는 내일 비상조치가 내려지는 기준 등을 발표합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 수는 2,000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미일 차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 이슈들과 맞물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최 차관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미 양국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남부에서 규모 6이 넘는 지진이 잇따라 났습니다.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조팀이 현재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등의 문제로 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정광훈 목사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강제 철거 작업이 오늘 새벽 다시 시도됐습니다. 지난 5일 강제 집행 무산에 이은 6번째 철거 시도입니다. 서울 북부지법의 집행 인력 250여 명이 교회로 진입했고 신도들은 불을 지르면서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양측이 대치 중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교회 땅을 재개발하겠다는 조합 측 그리고 떠날 수 없다는 교회 측과의 갈등 속에 또다시 벌어진 충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양진 기자. 법원 집행 인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오늘도 충돌했는데 지금 입구 쪽에는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했군요.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교회 안쪽에 진입한 법원의 강제 집행 인력이 교회 안쪽의 신도와 대치 중인 상태입니다. 집행 인력 250여 명이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이곳 장희동 사랑제일교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번이 제6차 명도 집행입니다.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교회 안에 있던 신도들이 집행 인력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교회에 불을 지르기도 했는데 집행 인력과 소방 당국이 곧바로 진화했습니다. 또 일부 신도가 전봇대에 올라가면서 혹시 모를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전기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신도가 전봇대 위에까지 올라갔다면 지금도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구조대가 에어매트를 설치해뒀습니다. 일단 안쪽에서 인화 물질 등 위험물은 제거한 상태인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3명인 걸로 파악됩니다. 교회에 진입한 집행 인력이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랑제일교회 신도 2명도 통증을 호소해서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교회 정문에선 교회에 진입하려는 신도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간의 몸싸움이 조금 전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충돌을 빚은 일부 신도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구급차와 소방차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북구 장위 19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보상금이 너무 적다면서 재개발에 반발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8월에는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도 거절했죠. 네, 맞습니다. 법원이 150억 원을 받고 떠나는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교회 측은 이걸 거절했습니다. 교회 측은 500억 원대의 보상금을 고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 측은 일단 명도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교회가 불법으로 땅을 점거했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법원의 강제 집행은 벌써 5차례나 무산됐습니다. 이 집행 과정에서 작년에는 화염병, 지난 5일 5차 집행 때는 새총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오늘이 6번째 강제 철거 시도인데 법원은 계속해서 밀어붙일까요? 일단 지난번과는 달리 집행 인력이 교회 안까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신도들이 교회 옥상이나 전봇대에 올라가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집행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인명피해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철거가 진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어젯밤 불이 났습니다. 5시간 만에 진화됐는데 산림 5,000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펜션 투숙객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광역시 하남공단에서도 큰 불이 났는데 인화성 물질이 많아서 소방관들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야산, 곳곳에 잔불이 남아있고 소방대원들이 진화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강원도 양양군 장승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마을회관 뒷산에서 시작돼 바람을 타고 정상으로 번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림 5,000제곱미터가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펜션 투숙객 10명이 대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대원, 공무원 등 300여 명과 장비 200여 대가 투입돼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잔불을 끄기까지는 3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양양에는 지난 11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광주시 광산구 도촌동 하남공단 안에 있는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빈 창고에서 발생한 불은 옆에 있는 2층 물류창고로 번져 부탄가스와 생활용품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불이 난 창고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가 2시간 반 만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누군가가 쓰레기를 태우다 소화기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100개 거점 주유소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던 요소수는 180만 리터였는데 지난 주말 실제로 공급된 것은 70여 개 주유소 14만 2천 리터에 그쳤습니다. 오늘 30여 개 주유소에 물량이 추가로 나갈 예정인데 현장에서는 더 빨리, 더 많은 곳에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생산이 시작된 요소수가 주말 사이 주유소에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양은 토요일 8만 2천 리터, 일요일 6만 리터에 그쳤습니다. 토요일부터 화물차 6만 대분, 모두 180만 리터를 풀 계획이었지만 실제 공급량은 목표의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화물차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을 골랐다고는 하지만 공급 주유소를 전국 100곳으로 정해둔 것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리로 보면 저희들 주유소가 요소수 충분히 공급받는 게 저희 주소뿐인 것 같은데 촘촘하게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화물차 기사님들이 애로사항이 좀 적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는 180만 리터까지는 이미 정한 거점 주유소에만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주유소 확대는 물량이 더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재고 물량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수급이 원활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부족분이 언제 보충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드론 물량들이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나갔습니다. 지금 남았는 거는 2,000리터 정도 되는데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일단 정부는 오늘 거점 주유소 30곳에 요소수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주에서 수입한 요소수 중 민간 구급차 몫으로 배분하기로 한 물량은 당초 4,500리터에서 4,790리터로 늘리기로 했고 이번 주 중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꼭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토요일까지 닷새째 2,000명을 웃돌았고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어제 확진자도 2,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1,86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감염자 발생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이면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 있는데 서울과 인천에서는 이미 그 기준선을 넘어섰습니다. 성화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1일입니다. 환자와 종사자 등 모두 97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이곳의 중증 환자 병상은 10개인데 이미 8개가 찼습니다. 15일부터 중앙보훈병원 내 선별 진료소에서 입원 환자 간병인 전 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입원은 잠정 중단됩니다.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등으로 치료하는 위중증 환자는 이틀 연속 48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10명 중 8명은 60대 이상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 그다음에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항체 형성량도 낮았고 또 6개월 이상 지나면서 그 중증 예방률이 한 50%로 확 떨어졌어요. 문제는 이대로라면 중증 병상이 곧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중증 병상 가동률이 모두 75%를 넘어섰습니다. 75%는 방역 당국이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를 중단할 수 있다고 잡은 기준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약 60%입니다. 정부는 내일 비상계획 등이 담긴 세부 지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한미일 차관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정례적인 만남이지만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 이슈들과 맞물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 차관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국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가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이견이 없고 그리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그 이제 소위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지난달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양국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차관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연말 국면이고 그래서 이제 좀 조만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가 소위 이견 없이 합의하고 최 차관은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그동안 한미가 소통을 해왔고 상황이 충분히 진전됐다며 중요한 건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차관은 오는 16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뒤 17일에는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을 하게 됩니다. 15일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화상 정상회담도 있어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이 양국의 견해차를 줄이고 종전선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대선을 위해 바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 후보들 소식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2030 젊은 세대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특히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황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2030 세대 연구원과 만난 이재명 후보. 오늘 저희는 이재명 후보님과 MZ세대, 여기 계신 분들은 어쨌든 MZ세대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외모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해서. 행사명은 MZ의 앞자를 따서 맞아요 토크로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MZ의 발음을 이용해 민지화 캠페인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역으로 빨리 진출을 해야 진짜 일자리도 만들고. 저희가 그 공약 중에 우주전략본부를 만들어서 관련 우주 항공 산업을 다 통합하자. 온 동네에 막 분산돼 있어서 이게 안 돼요. 너무 좋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찾은 곳은 서울 고척돔 야구장. 관중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자 야구 점퍼 차림으로 응원에 나선 겁니다. 날씨 좋은 가을에 좀 그동안 코로나로 찌들었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게 돼서 위드 코로나로 야구장은 1만 명 넘게 들어오는데 집회는 계속 제약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현 정부의 위드 코로나 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0대를 겨냥한 정책 구상도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내에선 5천만 원 이하로 버는 20대에게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 이처럼 최근 두 후보는 2030에 올인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의 지지율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30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발표한 건데 윤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2030의 지지를 얻었던 이 홍준표 의원은 청년 세대와의 소통에 나서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야 두 후보를 향해서는 각각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 특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젊음의 거리 홍대 앞을 찾은 바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2030의 지지를 그렇게 열광적으로 받은 후보들이 없었습니다. 경선에선 패배했지만 청년의 꿈이란 플랫폼을 공개하며 정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늘어났으니 대학 등록금을 낮춰달라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 2030 세대가 관심이 큰 주제를 다룬 글이 많았습니다. 청년이 고민을 올리면 홍 의원이 직접 답하는 공간에도 많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었던 바람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무야홍을 외치면서 이제 우리 당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실 규명 없이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건 참으로 잔인한 대선이라며 이른바 쌍특검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특혜 개발 관련 의혹을 동시에 특검으로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이처럼 대대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는 건 이례적입니다. 홍 의원 측은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의 지지가 컸다며 그들의 요구와 기대에 정치가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홍 의원이 젊은 층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계 개편 속에서 해처 모임할 때 있어서 청년 민심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일 수도 있죠. JTBC 이윤석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여론 조작을 막겠다면서 조작을 포착하는 시스템을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부터 돌아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 소식은 연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 전략이 담긴 비단 주머니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첫 번째 비단 주머니로 댓글 조작 방지 시스템 일명 크라켄을 소개했습니다. 어줍지 않은 여론 공작이나 아니면 매우 민주주의의 중대한 도전인 어떤 그런 민심 왜곡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포기할 것을 제가 권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거의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이 시스템을 통해 특정 키워드가 담긴 기사와 댓글을 수집한 뒤 AI가 자동으로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분석관들이 한 번 더 점검한 다음 선관위 신고 등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부터 돌아보라고 맞섰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제2의 시발단처럼 유언비어를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크라켄 프로그램으로 매크로를 돌리는 사람이 있는지 단속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도 9년이 흐른 지금 시발단과 같은 공작 정치의 망령이 대선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론 환경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은 말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인데 언론이 작은 것도 크게 만들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도 나 몰라라 해서 힘들다며 나쁜 언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합니다. 윤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공식 석상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만남을 기점으로 김 전 위원장이 정치 행보를 재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가당치도 않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보수 진영에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유류세가 내려갔고요. 이에 연동이 돼서 화물차와 택시 등에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이 같이 내려가면서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화물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유가 보조금 시스템을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10억 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주가가 급등했고 아파트 가격도 상승해서 금융 자산 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이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년보다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해외 출장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부지를 최종적으로 정할 예정이고 모더나 측과도 만나서 코로나 백신 관련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보험 사기단 6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순천과 여수 등에서 17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1억 3천여만 원을 챙겼는데 이들 가운데 5명은 구속됐습니다. 어제 오후 중부 내륙고속도로의 한 주유소에서 물이 섞인 휘발유가 주입돼 차량 10여 대가 운행 도중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주유소 측은 휘발유 탱크와 연결된 맨홀에 물이 있는 줄 모르고 기름을 넣었다며 일부러 물을 섞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차량 수리 비용은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요일인 어제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씨를 상대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사직안이 통과된 박상도 전 의원의 소환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K-팝 스타들의 콘서트가 어제 열렸는데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따라서 온라인이 아니라 팬들과 직접 만나는 실내 콘서트였고 3천 명이 모인 대규모 콘서트였습니다. 당연히 마스크는 쓰고 함성 등은 금지된 상태로였는데 가수와 관객들이 열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국내 최대 바자회 행사인 미아자 나눔 장터가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26개 기업과 단체에서 기증한 제품들이 판매가 됐는데 스타들과 각계 명사들의 기증품은 온라인 경매 등을 거칩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저소득층 아동 등을 돕는 데 쓰입니다. 전국 국립공원의 100여 개 탐방로가 산불 예방을 위해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면 통제가 됩니다. 설악산 오색에서 대청봉 구간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통제된 탐방로에 들어가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정 기준이 넘게 늘면 최대 20만 원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10월분이 오늘부터 지급이 됩니다. 신청을 1,500만 명이 넘게 했고 그 가운데 800만 명가량이 받습니다. 지급 규모는 3,800억 원 정도입니다. 젓갈과 소금류 같은 김장용 수산물들에 대해서 원산지 관련 특별 점검이 오늘 시작돼서 3주 동안 실시가 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오늘부터 전국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내지 않은 통행료를 조회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름을 넣는 동안 주유기 화면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주유 금액과 함께 미납 통행료를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란 남부에서 규모 6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나서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피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지진은 어제 일요일 오후에 이란 남부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란 지진센터는 규모 6.4와 6.3의 지진이 1분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전했는데요. 사망자는 22살 남성으로 쓰러진 전신주에 깔려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مشغول کار بودیم بعد یه دفعه دیدیم که خب ساختمون داره میلرزه خیلی شدید اولش گفتیم زود تموم میشه اینا بعد دیدیم که نه واقعا خیلی ادامه دار شد و 30 ثانیه‌ای طول کشید. 지진은 이란 남부 여러 곳에서 느껴졌고 남쪽으로 바다 건너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이란은 지난 1990년 북부 지역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4만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에콰도르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의 충돌이 또 있었는데 이번에도 사상자 규모가 크죠? 네, 에콰도르 과야스주에 있는 리토랄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최소 68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9월 폭동으로 119명이 숨졌던 같은 교도소에서 2달 만에 또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상황인데요. 사건은 라이벌 갱단 조직원 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벌어졌습니다. 상대 갱단이 머무는 구역의 벽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고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공격했습니다. 정부 당국의 말 들어보시죠. Al estar ese pabellón sin cabecilla, otros pabellones con otras bandas pretendían doblegarlos, entrar a hacer una masacre total. 교정 행정이 거의 마비 상태인 에콰도르에서는 올해 들어 마약 조직원들 간의 충돌 등으로 거의 300명의 재소자가 살해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들어서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네, 한국의 전기차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 국내에선 전기차 7만 1000여 대가 판매돼 전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175만 대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됐고 미국 27만 대, 독일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의 순입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완성차 업계 중 전기차 판매량 5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가까이 늘어난 15만 9천 대를 팔았습니다. 1위는 테슬라로 62만 5천 대를 팔았고 상하이차, 폭스바겐, BYD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과학 영재 학교들의 설립 취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인재를 키우는 곳인데 이 학교를 나와서 의대에 가는 게 맞냐는 것이었고 또 여러 조치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경기과학고가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의대에 지원한 학교 졸업생을 상대로 지급했던 장학금을 모두 되돌려받았습니다. 의대에 가겠다는 재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들도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경기과학고의 설립 취지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입니다. 영재학교 진흥법에 따라 수학이나 과학 등 이공계열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의대, 치대, 한의대 등 의학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과학고 졸업생의 의학계열 대학 진학률을 보면 2018학년도에 6%에서 지난해 10%가 넘었습니다. 이에 경기과학고가 올해 2월 졸업생 중 23명의 장학금을 처음으로 회수했습니다. 각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3년간 약 550만 원으로 23명의 총액은 1억 2,600여만 원 정도입니다. 2018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부터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선 장학금을 회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8개 과학 영재학교의 최근 3년간 의학계열 진학생은 17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졸업생 중 9%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지원자까지 합하면 270명으로 의대 희망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턴 이 8곳에 입학하길 원하는 학생들은 의학계열 대학에 갈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서약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학금 회수는 물론 의대 진학을 위한 상담은 안 해주고 대입 추천서도 써주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아예 영재학교 학생이 의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영재학교가 일반계 학교에 비해서 5배 이상 1인당 교육비가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공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그동안 벨라루스에서 체류해오던 중동 지역 출신 난민 수천 명이 유럽연합 회원국인 폴란드로 넘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경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와 폴란드의 갈등은 물론이고 두 나라를 각각 지지하는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갈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벨라루스에서 생활하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중동 국가 출신 난민 수천 명이 유럽행을 꿈꾸면서 폴란드와의 국경 지역인 그로드노로 몰려들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즉각 국경 수비를 강화하면서 난민들의 유입을 막았습니다. 벨라루스 당국도 이들이 다시 벨라루스로 돌아오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천 명의 난민은 국경지대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데다 먹을 것도 부족해 이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미안하다며 제발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peak sorry, talking sorry. It's going to Germany. It's no good, no water, no food, no time, no life. 벨라루스와 폴란드의 갈등은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벨라루스가 유럽연합이 가한 제재에 보복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고 싶어하는 난민들을 의도적으로 모은 뒤 국경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벨라루스군이 난민들을 인솔하고 있다며 관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항공기까지 동원해 난민들을 국경 지역으로 실어 날랐다는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즉각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난민 문제의 핵심은 유럽연합에 있다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Хочу, чтобы все знали, мы-то здесь совершенно ни при чем. Так вот, ключевое звено находится в странах Евросоюза.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에 15,000명이 넘는 병력과 탱크, 방공 무기 등을 증강 배치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라루스는 폴란드의 이 같은 대응은 난민 사태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와 함께 대규모 공수훈련을 벌이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영공에 전략 폭격기를 파견해 초계 비행을 하면서 동맹을 과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벨라루스 난민 사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벨라루스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고 싶어 하고 자신들은 난민을 감당할 경제력도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이 같은 입장입니다. 반면 폴란드는 벨라루스가 의도적으로 난민들을 국경 지역으로 몰아넣으면서 유럽연합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번 사태의 배경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이번 사태의 배경은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에 가해진 그 유럽의 제재입니다. 94년부터 27년째 장기 집권 중인 그 루카셴코 대통령은요, 지난해 8월 6번째 대선에서 이제 선거 부정 의혹을 받은 데 이어서 지난 5월에는 영공을 지나던 외국 여객기를 강제 상륙시켜서 탑승하고 있던 반체제 언론인을 억류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이후로부터 이제 여행 금지, 자산 동결, 경제 제재, 항공사 유럽 영공 통과 금지 등 혹독한 제재를 받았는데요. 그러자 루카셴코가 지난 여름에 인신매매업자, 마약 밀수업자, 무장 이주자를 데려오겠다고 위협을 했고요. 실제로 이라크를 중심으로 국영 항공사와 여행사가 사냥 관광객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과 수도 민스크의 연결 항공편을 대폭 늘리면서 그쪽에서 이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요. 실제 그 사냥 관광객이 아니고 독일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난민 이주 희망자들을 대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는 유럽연합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EU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로 아주 쉽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주민이 몰리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진 거죠. 자, 이 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난민들이 걱정입니다. 설령 벨라루스가 의도적으로 난민 밀어넣기를 한 것이라고 해도 유럽연합이 난민들을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바로 그게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노리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나를 선거 부정, 인권 탄압,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하는데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국제 여론을 부추기려고 하는 것이죠. 군사 전략이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군사적 수단만이 아니고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상대를 타격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복합 전쟁의 한 양상인데요. 난민을 앞세워서 지금 루카셴코가 자기에게 가해진 유럽의 압력 그리고 이제 제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전술로 보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이제 국경 난민들에게 비상식량 등을 제공하려고 하지만 벨라루스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측이 서로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은 오늘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벨라루스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서 벨라루스는 추가 제재를 할 경우 벨라루스를 통과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러시아 가스관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고요. 파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겨울이 눈앞에 다가왔으니까 유럽으로서는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큰 가스 파이프라인이 벨라루스를 지납니다. 야말 유럽이라는 라인인데요. 여기는 이제 대서방 파이프라인 중 규모가 큰 거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폴란드와 독일로 지나갑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영국의 한국까지 가는 건데요. 이를 들고 이제 제재를 풀라는 엄포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난민 사태를 계속 겪기 싫으면은 벨라루스에 루카셴코에게 유럽연합 27개국이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거론하면서 압박하고 제재를 하지 말고 풀라는 얘기죠. 유럽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이번 난민 사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닉 카터 영국 국방참모총장은 영국 타임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서방 국가의 우발적 전쟁 발발 위험이 냉전 시대 이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양한 국가가 경쟁하는 다극적 세계에서는 긴장을 유발할 위험이 더 크다며 정치가 폭력적인 천성에 따라 계산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석이었습니다.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과 전북, 경북에서는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와 대구 17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야산 등에 불이 나지 않도록 작은 불씨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